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남녀는 겉보기엔 그저 헬스장에서 평범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촬영된 날은 두 사람이 결별한 지 불과 1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악의 이별을 겪은 전 남자친구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순간 그녀는 숨막히는 불안감과 소름 돋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리자 메시지를 확인한 지인들은 당장 그 자리를 피하라며 다급하게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둘러 운동장비를 챙겨 헬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서서히 들이우고 있던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은 순간부터 며칠 밤낮 동안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잔혹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3살의 대학생 몰리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몰리 맥로렌은 1994년 6월 26일 영국 남부 켄트주 코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녀는 폭식증과 불안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시간이 흐르며 자기애와 자기 수용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그녀는 켄트 대학교에 입학해 운동, 스포츠, 건강교육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성적 또한 우수했으며 친구들은 밝고 외향적인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몰리는 다양한 동아리와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했고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밤늦도록 어울리며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블로그를 운영하며 운동 영상과 동기부여 문구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던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데이팅 앱인 틴더를 설치했고 26세 남성 조슈아 스팀슨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조슈아는 몰리가 살던 곳에서 불과 11km 떨어진 로체스터 인근 우드햄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슈아 역시 정신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조슈아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그는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상담 치료는 거부했고 결국 항우울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2016년 당시 그는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고 연애사 역시 결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연애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한 다툼 끝에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몰리와 조슈아는 2016년 7월 31일 틴더에서 매칭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슈아는 자신의 불안과 우울감에 대해 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고 몰리처럼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몰리는 그에게 강한 유대감과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2016년 11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몰리에게 사실상 첫 진지한 연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조슈아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몰리의 친구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몰리의 부모 역시 그가 딸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조슈아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고 몰리가 오늘은 만나기 어렵다고 말해도 그는 무시한 채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몰리의 관심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향하길 바랐고 몰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몰리가 자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몰리가 사과했지만 친구들은 조슈아가 몰리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슈아는 몰리에게 말했던 양극성 장애 진단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몰리의 동정심과 관심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 그는 이후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몰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만 하면 조슈아는 갑자기 우울 증세가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그녀가 일정을 취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몰리가 어디를 가든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몰리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해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으면 몰리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한 것입니다. 조슈아는 지나치게 집착했고 소유욕이 강했으며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몰리는 결국 조슈아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는 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몰리가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은 그녀 자신의 불안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왜곡해서 보고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애원 끝에 몰리는 결국 다시 한번 그를 받아들였고 잠시 동안은 상황이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조슈아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은 그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에는 밝고 친절했지만 다른 순간에는 어둡고 비이성적이며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몰리와의 관계에서도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두 사람은 에섹스에서 열린 몰리 이모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몰리의 가족은 그녀가 춤을 출 때마다 조슈아가 그녀를 노려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사촌들과 춤을 출 때조차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질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몰리의 어머니 조에는 딸에게서 호텔방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방에 도착한 조에는 극도로 흥분한 조슈아가 몰리와의 말다툼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며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슈아는 몰리가 모르는 사이 그녀를 녹음하고 촬영하며 필요할 때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에는 조슈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와 헤어지라고 몰리에게 말했지만 몰리는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네리페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몰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어쩌면 낯선 곳에서는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난 지 불과 하루 만에 몰리는 집으로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슈아의 숨막히는 집착과 통제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를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몰리는 그와의 관계를 최대한 평화롭게 끝낼 적절한 순간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2017년 6월 17일에 찾아오게 됩니다. 몰리는 자신의 23번째 생일을 뒤늦게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은 메신저로 계속 다투고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슈아가 특유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았고 클럽 한가운데서 그녀는 조슈아에게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조슈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몰리의 친구들을 향해 몰리가 방금 나랑 끝냈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달라는 그의 애원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몰리가 공격적으로 변한 조슈아를 차단하자 그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그녀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메시지들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피트니스 애호가이자 보건학도인 몰리가 마약 중독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메시지와 대화 캡처 화면을 게시하면서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의 계정까지 태그했습니다. 몰리의 본인 계정에서는 조슈아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촌이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나서야 그 메시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슈아가 앙심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몰리는 어머니와 함께
문자 메시지부터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모든 자료를 인쇄해서 노스켄트 경찰서로 갔습니다. 필포트 경찰관이 몰리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몰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방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포트 경찰관은 조슈아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슈아에게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온라인에 올린 모욕적인 게시물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앞으로 더 많은 글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몰리가 다시는 당신 때문에 경찰서를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보고서의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몰리가 조슈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의 행동이 지속적인 스토킹이나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 조슈아는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몰리가 자신이 경찰과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이로 인해 자신의 평판과 커리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슈아에게 몰리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불과 이틀 후 몰리는 다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조슈아가 또 다른 메시지를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몰리는 경찰로부터 조슈아가 모욕적인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불과 일주일 전 조슈아가 지역 철물점 2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철물점에서는 칼을, 다른 곳에서는 곡괭이를 구입한 뒤 그 흉기들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슈아는 몰리가 자신을 차단한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감시할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과거 조슈아와 데이팅 앱 틴더에서 단 한 번 데이트를 한 후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이 여성에게 몰리를 감시해야 하는 이유를 거짓말로 꾸며냈습니다. 이에 속은 여성은 몰리의 모든 SNS 계정에 친구 신청을 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슈아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2017년 6월 28일 몰리는 미소를 지으며 찍은 셀카 한 장을 스냅챗에 게시했습니다. 사진 위에는 예쁜 하트 모양과 함께 오늘 저녁은 쉽앤트레이드에서 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힘든 몇 달을 보냈던 몰리는 그날만큼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몰리가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슈아가 어떤 낯선 여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정면으로 눈까지 마주친 순간 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몰리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길하게 조여오는 신경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담담한 척 서둘러 술을 마신 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친구들이 기억하는 몰리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10분쯤 몰리는 채텀 독사이드 아울렛에 있는 헬스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등록한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촬영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트를 꺼내고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운동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운동실로 향하는 계단에 조슈아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열려있는 문틈으로 몰리가 있는 것을 은밀히 확인한 뒤 다시 계단 아래로 유턴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태연하게 돌아서서 당당하게 운동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운동을 하던 몰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너무나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조슈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 매트를 들고 와서 몰리가 운동하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붙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미행해온 것인지 왜 직장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운동을 이어갔고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낀 몰리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조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체육관에 나타나서 내 옆으로 왔어.
직후 몰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의 안전이 걱정된 어머니는 지금 즉시 집으로 오라며 운전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어 몰리는 친구 에이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몰리는 방금 전 옆에서 몸을 풀고 있던 조슈아의 사진을 증거로 함께 전송했습니다. I'd replied to her saying, don't speak to him, just get out, something's not right, just leave. 그런데 갑자기 조슈아가 헬스장을 떠났습니다. 몰리는 그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장비를 챙겨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체육관을 떠났을 뿐 주차장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주차장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에 올라탄 몰리는 조슈아가 칼을 든 채 주차장을 가로질러 무서운 속도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8분 몰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조슈아는 이미 그녀의 검은색 차량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힌 뒤였습니다. 그녀가 방어를 위해 손을 채 올리기도 전에 조슈아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광인 같았습니다. 몰리를 자비 없이 찌르고 또 찔렀고 그녀가 숨진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 잔혹한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자 그는 피가 사방으로 튄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은 채 침착하게 걸어 나와 차 옆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나예요. 그녀는 차 안에 있고 내가 죽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23세의 꽃다운 대학생 몰리는 오전 11시 43분 끝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에는 무려 75개가 넘는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에는 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몰리의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채텀 독사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느냐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순간 조에는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엄마의 직감으로 몰리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문을 두드린 경찰관들은 그녀의 가장 두려운 예감이 잔인한 현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이 잔혹한 범죄의 재판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공방은 주로 한 가지 쟁점, 즉 조슈아 스팀슨이 범행 당시 자신의 심신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조슈아 변호 측은 몰리를 살해했을 당시 조슈아의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심신미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몰리가 사망한 후 조슈아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정신과 의사인 사이드 마지드 박사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지드 박사는 살인 당시 조슈아가 심각한 수준의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조슈아가 부모의 이혼에서 비롯된 정신질환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기능적 이상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슈아는 그 어떤 거절에 대해서도 극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검사 측을 대변한 정신과 의사인 필립 조셉 박사는 마지드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에게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인지 능력을 방해하는 정신장애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미성숙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가졌고 몰리를 살해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반성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고 조셉 박사는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조슈아가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지배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과거 조슈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던 2명의 여성이 법정에 나와 자신들이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2016년 조슈아와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던 리아는 서로만 바라보는 진지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에도 조슈아가 시작부터 엇나간 집착과 소유욕을 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번은 리아가 할머니 댁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녀의 전화기가 조슈아가 퍼붓는 전화와 문자로 폭발할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서 남자와 있는 게 아니냐며 몰아세웠습니다. 견디지 못한 리아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불과 며칠 뒤 새벽 2시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해 있는 조슈아를 발견하고 경악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한 술집에서 조슈아가 그녀의 얼굴에 음료를 내뿜어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쫓겨나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조슈아는 마침내 리아를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몇 주 후 그가 새롭게 갈아탄 타깃이 바로 몰리 맥라렌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3년 조슈아에게 살해 협박과 스토킹을 당했던 또 다른 여성 알렉산드라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2013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스토킹과 괴롭힘을 3차례나 신고하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조슈아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 사건이 제대로 기록되고 보관되었더라면 훗날 몰리가 자신이 겪은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조슈아의 위험한 과거 이력을 즉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몰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데는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스팀스는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26년형이 보장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